Unfiltered Me.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준비한 전시는 더 스트릿이란 전시입니다. 네. 이 전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자면 2016년에 이제 로마의 영화 스튜디오인 시네시타라는 곳에서 딱 하루 동안 진행된 전시거든요. 약간 이벤트성으로. 로마에서 한 건. 네, 로마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3년인가 4년 정도를 토비아스 카스파르가 로마에서 체류를 했다고 해요, 실제로. 그동안 그때 이제 스위스의 이탈리아 스위스 이제 인스티튜트 문화재단에서 초청받아가지고 150m 길이 정도의 이제 스트리트를 배정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150m의 세트장이 있는 스트리트에서 너의 작업들을 전시해봐라라는 약간 이벤트적인 전시였어요. 그리고 아까 재밌던 게 그 오펜 씨가 무솔리니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때 이 시네시타가 로마의 이제 최대 영화 스튜디오로 무솔리니가 1937년에 딱 세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면적이 60만 평방미터인데 이 시네시타가 유명한 게 뭐 예를 들면 배너라든 영화라든지 그리고 이번 그냥 그런 세트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네. 그 완전 그거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고대 로마의 그 목욕탕이 딱 재현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스 영화 세트장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뉴욕 세트장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섞여 있는 그런 세트장인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영화 보면서 이런 거 어디서 찍나 하는 데다 저런 데서 찍는 거거든요. 그죠. 한국도 보면은 뭐 남양주라든지 의정부에 그런 세트장이 있잖아요. 종합 세트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떠한 테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섞여 있는. 아무튼 그런 구간에서 뉴욕뿐만 아니라 파리, 뭐 런던, LA 뭐 이런 거리들이 다 닮은 상점들이나 건물들이 있는 그런 세트장이죠. 거기서 이제 토비아스 카스파르가 배정받은 곳이 특별하게도 이제 마틴 스콜세지의 이제 갱스 오브 뉴욕이 제가 배정을 받은 거예요? 제가 고른 걸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배정받았다는 식으로 영어로 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골랐다라고 안 써 있는 거 보니까 아마 그 장소가 특별히 어떤 이벤트적인 장소로 쓰이는 건지 좀 비어 있었을 수도 있고 네. 촬영이. 그래서 이 전시 구성을 얘기를 드리자면 이게 진짜 세트장이라는 거대한 그 뭐죠? 면적 안에서 촬영된 곳이기 때문에 구성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전시 공간이 예를 들면 갤러리, 스튜디오 9, 그리고 이스트 1863 스토어, 오데온 바, 다크룸, 호텔, 파킹 럿, 픽스 커피, 비니에 올리, 아파트먼트 3A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그런 거죠, 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치면은 뭐 원조 할매 국밥 하나 있고 그런 거죠. 뭐 파리바게트 옆에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전시관 하나 있고. 그 세트장에도 이제 여러 가지 상점들이나 어떤 테마파크가 있으니까 거기로 이제 150m 안에 토비아스가 배정받은 곳에는 뭐든 할 수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이라 되게 장소가 여러 가지 있었던 곳이고 보면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토비아스 작업들이 전시회요 하고 딱 걸려있는 게 아니라 영화의 소품마냥 딱 걸려있거든요. 예를 들면 토비아스가 이 더 스트릿 전시를 할 때 마침 이제 어떤 디자이너와 함께 같이 청바지를 또 런칭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청바지 런칭의 쇼케이스를 같이 했다고 하더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 영화 세트장에 있는 빨랫줄에 청바지가 걸려있다든지 아니면은 뉴욕 거리 앞에 있는 부분에는 또 쓰레기 같지만 그 작업들이 이렇게 딱 놓여져 있다든지 아니면 그 갤러리 아까 말한 스튜디오 9 안에는 본격적으로 좀 작업들이 그러니까 그림들이 두세 개 걸려있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섞여있는 공간이거든요. 어떤 공간에는 토비아스가 런칭했던 발렌타인 테디베어 있잖아요. 그것들도 딱 이렇게 놓여있고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사람들이 딱 들어와서 봤을 때 이게 작업인지 아니면 그 영화 세트장의 소품인지 그렇죠, 헷갈릴 정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던 전시의 형식은 아닌 거네요. 확실히.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예를 들자면 버니로스 같은 것도 이제 얘기했지만 그 시스터스 운인가? 네. 거기서- 아시스터 도는 네. 거기서도 보면은 그건 말 그대로 실제 거리에 전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전시장이지 말 그대로 뭐 약간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 해도 근데 여기는 뭐든지 자연스러운 건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세트장이니까. 그죠. 근데 그 안을 말을 하기가 되게 애매하죠. 애매한데 그러니까 여기는 실제도 아니고 세트장도 아니고 뭔가 입장하는 순간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관객들. 그죠. 기믹으로 들어왔구나. 맞아요. 라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시작된 전시죠. 약간 트루먼 쇼 같다고 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내가 트루먼 쇼에 들어왔구나. 근데 이게 감각이 좀 이상하지. 그죠. 이상하죠. 뭐 이게 트루먼 쇼라고 또 하기도 애매한 게 어차피 전시는 형식은 어차피 가짜야. 그리고 그죠. 그런 거 봤을 때 좀 애매한 게 있네. 그죠. 이게 전시가 왜 종합 전시냐면 원래 이런 식의 소품의 배치도 있고 뭐 보면 친구들을 시켜가지고 토비아스가 친구들을 참 잘 써먹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그 실제로 이 세트장 안에 있는 바에서 칵테일 그 뭐죠 바텐더 역할을 한다든지 그리고 보면 그 카운터 위에 또 토비아스가 런칭한 토비아스 화이트홈 시리즈가 있대요. 그래서 이 제품들을 올려놓고 그리고 그 친구들 외에 이제 커피 그 뭐라 하죠 밥차 커피차라고 하잖아요. 밥차. 커피차에는 또 친구들이 커피를 나와준다든지 그냥 되게 어떻게 보면 스텝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토비아스가 투입한 토비아스 쇼를 위한
그렇죠. 캐릭터들이죠. 노동자일 수도 있으면서도 연기자일 수도 있으면서도 또 퍼포머일 관객일 수도 수도 있으면서도 관계일 네.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친구일 수도 있고 그죠. 콜렉티브 그죠. 엄청나게 콜렉티브한 작업이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퍼포머로 불리는 2명의 10대 소년들을 이제 캐스팅해가지고 그 친구들을 이제 그 뉴욕의 브로드웨이 스타일의 거리에 이렇게 딱 갱성 유형 느낌으로. 두 개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고 보면은 사진만 봤을 때도 대충 어떤 느낌일지 와요. 딱 갔을 때 약간 그 디즈니랜드나 롯데월드 간 느낌일 수도 있고. 확실히 이게 이 내용만 들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와 대단히 과한 전시다. 라는 맥락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과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에 이건 이제 아예 각 잡고 과하게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긴 해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네, 그래서 좀 더 재밌던 오히려 토비아스에게 좀 제로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 아무튼 제가 이제 이 더 스트릿을 얘기하면서 어쨌든 이게 영화 세트장이잖아요. 그래서 또 영화를 좀 위주로 찾아봤어요. 원래는 이제 저도 생각했을 때 토비아스의 작업이 많고 많지만 거의 대부분 패션 위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를 또 찾다 보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테크닉이라든지 영화랑도 굉장히 연관이 많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1편 때 제가 한번 언급을 하려다가 시간상 못했던 영화가 이제 시네도키 뉴욕이라는 영화예요. 네, 유명한 영화죠. 네. 이 영화가 이제 찰리 카우프만이라는 전설적인 할리우드의 각본가, 무려 이터널 션샤인가 존 뭐죠 말코비치 대기 영화 각본을 쓴 이 각본가가 처음으로 이제 데뷔작 자기가 메가폰을 잡은 영화가 바로 이 시네도키 뉴욕인데 이 시네도키라는 단어가 미국에서도 잘 안 쓰이는 단어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제 영어로 한국말로 하면 제휴법이라고 해서 제휴? 네, 제휴법이라 해서 부분을 통해 전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는 오늘 하루 먹을 빵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 빵이 식량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맞아. 이 제휴법에서는 이 빵이 식량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게 부분을 통해 어떤 거대한 맥락을 설명하고자 하는 아니면 그런 거 아닐까? 오늘 먹을 빵이 없다. 더 거대한 난 그지다. 그죠 그런 식으로도 해석됐을 있고 어쨌든 빵이라는 무언가가 제휴됐을 때 딱 이것도 아까 제가 말한 사진이랑 좀 비슷한 맥락이죠. 그죠. 그래서 이 영화랑 굉장히 유사한 게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도 되겠죠? 네네네. 이 영화가 보면은 케이든이라는 영화 감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인공이 연극 감독이죠. 그러니까 영화 안에서 연극 감독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항상 죽음에 대해 좀 공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내와의 불화설도 있고 아내는 이제 아이를 데리고 떠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거대 기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내가 예술을 해도 다 못 쓸 정도의 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중간 여러 내용이 있지만 좀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하자면 케이든이 그래서 결정한 게 뉴욕의 어느 한 구석에 버려진 거대한 창고를 거기 안에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거리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의 역할을 할 배우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을 할 배우를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한 걸 설명할 자기 주변 사람들의 역할을 할 배우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게 거대한 홀 안에 책상 몇 개로 시작을 해요. 예를 들면 나의 책상, 사무실이라든지. 근데 이게 나중에 영화 후반부에 가면은 그냥 도시가 생겨가지고 거기를 한참 걸어도 도시가 안 끝나거든요. 이게 완전 토비아스 카스퍼의 작업이랑 비슷한. 그러니까 이 홀 안에 나의 삶을 다시 한번 관조하게 딱 만들어놓은 세트장이 있기 때문에 이 주인공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너는 이런 연기해요, 너는 이런 연기해요 하고 매번 쪽지를 줘요. 그 촬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아니요, 그것도 리허설이에요. 촬영은 아직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배우가 이렇게 창문에서 다 같이 창문 닦기 노동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딱 이래요. 이거 우리 지금 17년째 리허설만 하고 있다. 도대체 언제 상영되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케이든 그쯤 되면 그냥 창문 닦는 직업이지. 그러니까 삶이 나중에는 재밌는 게 이 감독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먼저 제의를 해요. 감독한테 나 당신 너무나 잘 알고 당신 팬으로서 관찰 많이 해와서 나 당신 연기 정말 잘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캐스팅을 해서 그 사람도 17년 동안 주인공이랑 같이 늙어가면서 똑같은 연기를 하는데 이 둘이 다투는 장면도 있거든요. 감독을 연기한 연기자가 이래요. 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안 했을 거야. 내가 너를 더 잘한다니까 이제. 주객전도는. 네, 주객전도가 돼서 딱 그거잖아요. 좀 너답게 좀 해. 나온 게 뭔데? 그래서 이제 감독도 원래는 제 생각에는 자기가 이 죽음에 대한 불안이나 막연한 과거나 이런 후회되는 삶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 연극을 만들었잖아요. 이 무대 장치를 통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한 걸 계속 재확인하고 싶었는데 반대로 진짜 주객전도돼서 뭐가 허구이고 뭐가 사실인지도 모르고 주체가 잡아먹힌 거죠. 배경에.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홀에서도 안 나가고 그 감독이 그 안에 계속 머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홀로 나가야 현실이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죠. 그 안에서 관조하고 있는 거 계속 자신의 그 과거의 허구를. 근데 이런 부분이 저는 왜 토비아스 카스파르의 작업이랑 좀 비슷하다고 느꼈냐면 이제 딱 주인공이 어쨌든 자신이 주연을 있고 조연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관조한다고 했을 때 그건 주인공의 시점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그 안에서 거리감을 두거나 다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그죠. 보면은 이제 제가 그 지난 시간에도 말하려고 했는데 토비아스 카스파르의 이제 초기 작업이 디카프리오를 보는 거였어요. 맞아. 그러니까 디카프리오의 매거진을 뭔가 이렇게 사람 손이 담배 피는 손 나오면서 이렇게 탁 넘기는 거예요. 영상 작업이죠. 저는 약간 이것들이 영상 작업인데 저는 이것들이 약간 그 아우라에 대한 조금 탐구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면 관조하고 있는 무언가. 그러면서 보면은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수록 이 편집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실제로 토비아스가 라프 시몬스의 그 패션쇼에 가서 이렇게 녹화를 한다든지 그리고 나중에는 실제로 자기의 패션 브랜드를 딱 이렇게 론칭하는 걸 보면은 이 시네도키 뉴욕에서 감독이 행하던 행위와 비슷하다. 조금 비슷하다? 왜냐면은 그거죠. 옛날에는 내가 관조를 하는 입장으로 디카프리오 잡지를 보고 뭐 이런 거였다면은 그 다음엔 내가 직접 대본 패션쇼에 가서 촬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엔 내가 진짜 패션 화보를 그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패션 브랜드 런칭하고 그죠. 한마디로 뭔가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동경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가상의 것에 점점 빠져든다는 맥락에서 그죠. 어쨌든 이 영화에서 감독은 이 주인공 이 감독 역할을 한 연기자 자사람으로서 좀 그 균열이 생기긴 하지만 토비아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건 뭐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얘기하겠지만 다시 이렇게 몰입했다가도 다시 딱 멀어지려고 자기가 이렇게 빼는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유체이탈 했다 말았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왜 토비아스 카스퍼가 뭐 강연이나 그 인터뷰에 친구를 그렇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그죠. 보면은 그게 시네마토키 감독이 할 법한 느낌이죠.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나를 잘 아는데 연기자한테 물어봐라. 이런 맥락으로. 그죠. 그래서 자신의 주체성마저 뭐 관조를 해야 될지 그죠. 한다고 봐야 될지. 왜냐면은 자신을 브랜드화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내가 내 브랜드를 론칭하고 요즘에 뭐 사회 경쟁력이라는 거는 나 자신을 브랜드화 시켜라.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사실 그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관조하는 거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어떤 시스템 안에 자기 자신을 빨려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만큼 자기 자신 잘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런 관련해서 패션에서 또 그 용어가 있었는데 레이블링 게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레이블링. 네. 그러니까 나는 나니까 이런 브랜드들을 좋아해가 아니라 이런 브랜드를 사다 보니까 얘네가 나의 정체성을 그러니까 약간 주객 정도 되잖아요. 그것도 주객 정도. 그러니까 뭔가 이 시네드키 뉴욕에서의 이렇게 표현해주는 전체적인 방식이 이 토비아스의 이제 작업적 방식과 유사한데 마침 이 더 스트리트 때 딱 세트장을 활용을 했으니까 이 영화가 더 이제 유사해지더라고요. 그죠. 거기서 이제 토비아스의 작업이 소품으로 쓰이는 걸 딱 본 순간 그러니까 약간 토비아스 작업 더 스트릿을 보자면 그러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내가 예술 작품을 하나의 오브제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뭔가 구현해낼 전시를 막 좀 또 메타적으로 아니면 좀 그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샌가는 내 전시가 더 이상 내 작품을 보여준 전시 수준이 아닌 거지. 그냥 그죠. 전시 자체가 전시가 되는 거는. 그죠. 말이 어려워요. 본인도 이게. 아마 그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할 부분들이 토비아스 이것들을 그래도 꽤 영리하게 또 쓰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건 이제 좀 뒤에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 시네도키 뉴욕에서 재밌던 부분이 이 감독이 결국에는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그거더라고. 그러니까 남의 연극을 무대에 올리고 싶지 않다. 자기가 썼지만 이 이야기 자체는 내가 머리에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던 거죠.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더 스트릿을 좀 설명하다가 네. 사칸 씨 이걸 설명하니까 더 스트릿의 전시 내용이 더 깊어지면서 복잡해지고 있어. 더 뉴욕, 더 시네도키 스트리트.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거죠. 토비아스 카스파르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관조하다가 아니야, 나 남의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 내가 브랜드가 된다. 내가 아우라를 먹어본다. 약간 제 생각엔 블링링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빠져나온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디카프리오가 될 거야. 의 끝이 뭔지 알아요? 결국 내가 찍은 영화를 디카프리오로서 내가 찍은 영화를 내가 다시 보고 있는 그죠. 거지. 그죠. 그 감독이 근데 이 더스트라는 전시의 형식은 그런 것 같아요. 난 토비아스 카스퍼랑 아니면 어떤 전시를 런칭하고 그 이상의 것을 런칭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확장하는 작업을 할 거야. 하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진짜 그냥 자신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에 대해서 오는 기괴함?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제 이것에 관한 토비아스 카스퍼의 약간 후기적인 인터뷰를 보고 싶었는데 인터뷰 안 하잖아요. 잘. 그것처럼 이제 내용이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리뷰가 더 많은 그런 전시였어요. 맞아. 아무튼 이런 영화를 제가 처음에 생각을 했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도 또 재밌는 게 그 토비아스 카스파르에 대한 이 더 스트리트 리뷰를 보다가 언급되는 감독이 있었어요. 로버트 알트만이라고. 이 감독이 워낙 유명했던 촬영 기법 중에 하나로 원래 로마네스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네스크 회화가 그 거대한 대성당 안에 그려져 있는 회화인데 거기 이제 유명한 게 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 인물인 뭐 예수라든지 12제자가 주로 나오긴 하지만 보면 되게 로마네스크 회화는 그러니까 인물이 엄청 많지 않아요?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로버트 알트만 본인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했다는데 알테마흐네스크라는 영화가 생겼어요. 이게 뭐 앙상블 캐스트라는 전문적인 단어가 있고 이 한국말로 풀면 군상극이에요. 아까 옥편 씨가 군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군상. 그것처럼 이 군상극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어떠한 에피소드가 있으면 그 에피소드의 주인공이라는 존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옴니버스랑은 좀 다른 느낌이죠. 좀 옴니버스는 다르죠. 그러니까 유명한 영화가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더라고요. 반지의 제왕도 그 거대한 서사 안에서 각자의 프로도의 시점의 이야기가 있다가 그리고 레골라스 그러니까 아르곤 시점이 있다가 뭐 레골라스, 김리 시점이 있다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다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들 어쨌든 적용된 그 주인공이 누굴까? 적용된 할리우드식 그게 있으니까 당연히 프로도가 주인공이겠지. 근데 나중에 도치되잖아요. 아르곤이 존나 멋있네. 아르곤이 찐 주인공이네. 프로도 개 패고 싶다. 뭐 그런 식으로. 맞아요. 근데 이게 말을 들어보면 그런 영화들이 사실 꽤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그런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슈퍼 캐스팅, 초호화 캐스팅에서 이런 게 많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자면은 오션스 11도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이 주는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예로 이 알트만스크의 영화 중에 하나가 오션스 11이라고. 그렇죠. 거기도 다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게 아주 초호화 캐스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예를 들면 다 그냥 그런 배우에다가 진짜 무슨 뭐 전지현 씨 같은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주인공이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그죠. 그게 아니라 약간 다 초호화로 가야 누가 주인공이지? 홍상수 영화도 약간 군상극 느낌이 있죠. 홍상수 영화는 진짜 말 그대로 군상을 좀 더 표현하고 그다음 맞아요. 그 영화도 누가 주인공이지라는 개념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있긴 해도 뭐 좀 옴니버스식의 그런 편집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알트만 영화에서 내쉬빌이라는 영화나 아니면 프레리온 컴패니언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제 할리우드 스타일의 영화 방식이 좀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할리우드 영화는 약간 클로즈업이 딱 되고 한 명이 대사를 치는 동안 다른 명이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대화가 오가는 거라면 이 영화에서는 그냥 약간 잡음 같을 정도로 동시다발적으로 이야기가 계속 쏟아져 나오거든요. 아니면 정말 이런 거에 가장 스펙타클한 예시가 뭐 어벤져스 아닐까요? 어벤져스도 앙상블 캐스트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예. 어벤져스도 전투한 동안 약간 옆에서 떠들잖아요. 해설하는 애 꼭 한 명씩 있고. 이건 또 정말 스트릿이랑 좀 비슷하다고 확실히 생각이 드는 게 스트릿에도 토베스 카스퍼의 작업도 있고 뭐 퍼포먼스도 있고 자기 친구들도 있는데 관객도 있고. 관객도 있고 중요한 거는 이게 뭐라고 누가 주인공이라 설명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어벤져스를 보면서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아이언맨이 주인공이야, 헐크가 주인공이야, 뭐 블랙 위도우가 주인공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벤져스는 어벤져스로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시도 결국 저 스트리트도 그 안에 토비아스의 수많은 작업했지만 사실 그 전시를 바라보는 유일한 관점은 이 스트리트 자체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맥락이 좀 있는 거네요. 그 보면은 이 로버트 알트만이 한 말이 이 토비아스의 더 스트레이트과도 맥락인 게 맞는 게 이렇게 써있거든요. 동시에 많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린다. 그들의 행동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속성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오펜 씨가 아까 설명했던 작업들은 제 생각엔 토비아스가 영화나 어쨌든 잡지에서의 기법에서 클로즈업이랑 컷씬에 좀 더 집중했던 그리고 그것들을 몽타주 마냥 배열했을 때 어떤 맥락이 나타나냐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 더 스트릿은 억지로든 자발적으로는 이 구역을 배정받았기에 사실 토비아스도 약간 컨트롤을 놓아버린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에 오히려 토비아스가 추구했던 방향의 완전 반대 방향 이야기까지 같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 생각해서 재밌던 거고. 역시 아까 저희 막 구조주의자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정말 구조주의적인 방식인 거 그러니까 구조주의라기보다는 구조를 만들어낸 방식인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말 그대로. 그다음에 그 영화 세트장이라는 게 사실 구조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비슷하다. 그죠. 기존의 작업이랑. 왜냐면은 아까 말하는 제휴법처럼 우리 그 일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구조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영화 세트장도 그렇고 그죠. 그런 맥락이 아닌가 싶긴 하네요. 토비아스 이제 추후에 어쨌든 이 전시들을 또 기록한 아카이빙한 기록물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기록물들을 딱 봤을 때는 이제 구별들이 안 되는 거죠. 누가 관객이고 누가 퍼포머고 무엇이 소품이고 무엇이 토비아스의 작업이고 사실 이 건물이 진짜인지도 일반인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보는 관객이 이 아카이빙된 자료를 보는 사람이
그 장소에 가지 않는 이상 이 정보가 없었더라면 사진만 봤을 때도 저는 아마 이게 백스테이지가 있는 세트장이 아니라 그냥 이 현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진짜 바디슨 백드랍이랑도 연관이 되는 게 어떤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을 해요. 작업이란 게 하나의 뭐 객체다 주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굳이 말하면 걔가 주인공인 거잖아. 전시회 가면은 전시장에 가면 걔가 주인공인 거고 걔를 통해서 얘가 풀어진 건데 그 경계선 자체를 아예 지워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요 전시라는 게. 맞아요. 그래서 바디슨 백드랍도 보면은 뭐 우리가 초상화라는 것을 봤을 때 뭐 자화상이든 초상화든 뭘 봤을 때 사람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바디슨 백드랍은 공간이 주인공이 되고 그런 것처럼 요것도 카탈로그를 보면은 작업이 뭘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 자체가 그 구조 자체가 작업이 되는 거잖아. 재밌던 게 아까 그 시네도키랑 좀 더 돌아오면은 시네도키 감독은 어쨌든 그거에서 혼돈을 느낀 게 자신의 관조할 수 있는 자신을 연기자 한 명으로만 심어놨잖아요. 근데 토비아스는 다행히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작업 자체가 자기 분신으로서 파편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이제 혼돈이 오지 않았을까. 뭔가 자기도 만약에 단 한 명의 캐릭터로 그 안에 심어놔가지고 그 캐릭터를 토비아스 카스파라고 지칭하거나 토비아스 카스파의 작업이라고 지칭했으면은 그게 혹여나 무너지거나 어딘가 사라지는 순간 혼란이 올 수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파편화 시켜놨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토비아스 본인도 오히려 그냥 놔버린 느낌? 그냥 이게 작업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구조들을 보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딱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냐는 크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 청바지를 런칭한 걸 놨다 이런 것도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너무 과대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구조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는 게 그냥 오히려 자기의 작업을 소품처럼 넣어둔다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주체성 완전 박탈하는 거니까 스스로가.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진짜 자기의 행보랑 완전 반대된 거죠. 토비아스 카스파를 전면에 내세우던 사람이 나를 죽이는 토비아스 카스퍼가 생겨진 청바지를 그냥 소품으로 사용한다는 건 또 다른 맥락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재밌는 게 어쨌든 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근데 이게 또 기록물로 남았을 때는 다시 토비아스가 확 드러나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완전 이 레이어드가 이제 딱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군상극과 연결해서 사실 또 비슷한 이야기예요. 또 소격 효과라 그래서 그 베르톨드라는 브레이트라는 사람이 이제 독일의 극작가가 그때 한번 얘기했었죠. 저희가 그때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 게잠트 쿤스트 아담 린더 때 한번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무언가를 낯설게 하기, 거리게 함을 두게 하기 이런 게 이제 반하던 게 그 당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습을 이제 답습했던 방식이 몰입하는 거였거든요. 와 내가 상대방의 그러니까 내가 연극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껴야 되고 거기에 이제 감화돼서 눈물이 흐르고 있을 때 과몰입해야 되는데 이제 브레이트는 그 중에 갑자기 멈춰 이러는 거죠. 배우가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것처럼 눈물 멈춰 그런 느낌이죠. 그 순간 우리 이제 확 드러나잖아요. 거리가 그죠. 나 이것까지 지금까지 내가 속해 있는 판타지로 순간 착각했는데 아니지. 맞아 연극이지. 이런 것처럼 토비아스의 이 작업도 결국에는 딱 뭐라죠? 멈춰한 느낌? 거리두기가 있죠. 왜냐면 우리가 이 장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트장이라는 곳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 한 구석에는 멈춰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속지 말자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기믹이지. 그러니까 세트장 자체가 기믹이니까 나도 들어가는 순간 그냥 기믹을 대하는 마음으로 봐야겠다. 맞아요. 왜냐면 영화라는 게 그걸 알기가 쉽지 않잖아. 뭐 기생충도 보면은 어디까지 진짜인데 그 막 배경에 수많은 또 빌딩들을 또 CG 처리한 거라고 하고 막 예를 들자면 그런 거 봤을 때 우리 영화나 아니면 몰입해서 뭘 볼 때는 이게 가짜다라는 걸 절대 의식할 수 없는데 이거는 진짜 뭐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대 작가들 많잖아요. 그 어떤 소품적인 거, 가짜라는 거, 페이크라는 거. 그렇죠. 그걸 가장 극단적으로 진짜 보여주는 게 영화 세트니까 그걸 진짜 드러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많은 작가들이 시도했던 게 막 그런 거잖아요. 어떤 물건의 이제 겉 표면의 물성을 바꾼다든지 맞아요. 그래서 낯설게 하기 그것도 나르게 해서 이렇게 낯설게 하게 하는 방식이었다면 영화 세트장에서는 그 당연한 상태에서 작업이 그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토비아스가 아마 이 작업을 딱 어떻게 배열할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아마 이 작업들을 그 세트장 안에 그것들을 이제 약간 허물고 거기에 이게 진짜 전시하는 식으로 했다면은 좀 재미없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작업이 유미해지는 좀 포인트가 그거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컵을 뭐 다른 물성으로 만든다, 뭘 다른 물성으로 만들어서 낯설게 한다. 근데 이거 너무 아까 말한 텍스트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마디로 미스테리가 없어. 그냥 자명하잖아. 왜 이 사람이 이걸 낯설게 했는지 알 것 같고. 근데 토비아스의 경우에는 뭐랄까 이 인위적인 낯설게 함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세트장이라는 거 자체가.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하나의 더 레이어가 씌워지는 게 전시라는 게 어차피 이렇게 인위적인 거다. 그런 느낌. 라는 맥락도 좀 추가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사람 이게 토비아스가 솔직히 예술하는 사람으로서 못할 짓을 한 건 아무도 없잖아. 없죠. 왜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한 거잖아. 어떤 특별한 대안 공간 같은데 좀 뭐 예술 공간을 벗어난 곳에서 전시를 해놓는다. 그건 다 똑같아요. 누구나 해요 요즘에. 그치.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영화 세트장에서 했다는 것만으로 또 다른 완전히 맥락이 탄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작업이 왜냐면 아까 말한 예술 작품을 객체로 바라보는 그것과 어떤 배경의 그것을 지워버린다고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은 게 내가 이것을 물성을 바꿔서 약간 낯설게 만든다 한들 이건 아직 객체의 영역에 있어. 작품의 그치, 영역이. 그치. 근데 소벳 작업은 그게 없거든. 그치. 이번 작업에는 확실히. 그래서 참 그게 재밌지 않나? 맞아. 확실히 딱 그 세트장에 딱 들어가서 그것들을 소품 마냥 봤을 때 그냥 우리가 이것들을 그냥 객체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 세트장이랑 거대한 주체 안에 같이 속해져 있는 주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품은 어쨌든 일부지만 동시에 그 일부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게 세트장이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맥락이 뭔가 날 것 같거든요. 네, 그치. 정리가 잘 안 되네요. 네. 누군가 또 정리. 제가 천천히 지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의 그 많은 요소들을 좀 생각을 해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 롱테이크라는 방식과 그죠. 컷이라는 방식을 또 생각했던 게 이 세트장의 150m를 생각해보면 재밌는 게 이 150m가 다 하나의 세트장이 아니에요. 보면은 뉴욕 스타일의 건물 있고 그 옆에 또 파리 스타일의 건물 있고 다른 한쪽에 런던 스타일 있고 막 그런 식으로 뒤죽박죽 섞여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왜 그렇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영화의 대부분은 컷이거든요. 그러니까 컷은 특정한 한 곳만 찍으면 되니까 굳이 그 세트장이 모두가 같은 테마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물론 뭐 같은 테마로 쓰이는 곳은 같은 테마로 되어야겠지만 그래서 이 전시라는 개념이라던가 우리의 일상을 생각했을 때 우리의 삶을 롱테이크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 좋은 포인트인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거 빼고요. 아무튼 진짜 삶을 롱테이크가. 그러니까 이 롱테이크라는 거 생각을 했는데 세트장은 특이한 곳인 거예요. 롱테이크라는 공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150m라는 그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실제 공간이. 근데 거기는 컷을 위한 장소인 거예요. 근데 토비아스의 작업적 방식을 생각했을 때 컷 하던 사람이 갑자기 롱테이크 장소를 부여받았는데 그게 섞여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제 생각에는 아까 막 토비아스가 되게 그런 뭐랄까 사진 작업하면서 레퍼런스 잘 쓴다 이걸 말한 거는 제가 볼 땐 그거 같아요. 컷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컷이라고 느껴지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걸 읽는 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확실히 컷씬이 위주가 되는 어떤 롱테이크가 되는 좀 반대 상황이랄까? 나도 보면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24시간 동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시가 딱 하루 동안 이루어진 그러니까 하루 동안 이루어진 24시간 롱테이크 전시인 거예요. 근데 이 전시에서 도대체 어떻게 컷이 딱 나타날까? 그래서 제가 이제 롱테이크를 찾다가 이제 이동진 평론가가 저희 이번에 요새 더듬이에 이동진 평론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재밌는 걸 찾았어요. 디제시스적 시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디제시스? 네. 모르겠어요. 디제시스적 시간과 비디제시스적 시간이 있어요. 소화되는 시간? 그렇네요. 저는 디제시스의 시간은 영화 속에서 흐르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인터스텔라라고 치면은 10 years later. 그거예요. 정확하고 비디제시스 시간은 영화 바깥에서 흐르는 그러니까 러닝 타임이죠. 러닝 타임. 우리가 실제로 관객이 안 되는. 타임. 근데 롱테이크가 비디제시스 시간과 이 디제시스 시간이 겹친대요. 싱크로나이즈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롱테이크의 8분은 실제 8분이랑 그죠. 똑같죠. 그래서 이제 더 큰 몰입감을 선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재밌는 게 이 토비아스의 전시장이 롱테이크지만 씬들이 배치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죠. 거기서 계속 전 충돌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말이에요. 레이어는 계속 겹치는데 맞아요. 뭐가 뭔지 전시장에 들어간 관객은 모르겠지만 뒤에서 아카이브에 있는 자료를 보는 사람은 좀 더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어떤 균열이 있는 게 뭐 디제시스적 시간과 비디제시스적인 시간이란 건 어떻게 뭐랄까 분할되어 있는 두 개의 항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뭐 일치하거나 안 일치하거나 뭐 이런 맥락인 건데 여기서는 그게 되게 이상한 기분이 들 것 같은 게 그 세트장 자체는 현실이기 때문에 비디제시스적 시간이죠. 그죠. 근데 거기서 분할되어 있는 씬들, 뭐 건물들, 작업들은 디제시스적인 시간이고 근데 동시에 거기서 일어나는 일은 또 비디제시스적이에요. 자신이 그걸 관람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세트장 자체도 모르겠는데 세트장 자체도 그 두 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재밌는 게 이 시네시타를 검색을 해봤을 때 한국인들도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니까 간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후기들이
입구는 로마 고대 목욕탕인데 어느새 보니 내가 지중해 앞에 서 있네. 약간 이런 것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공간성 균열 완전히 네. 균열되는 곳이네. 공간이 균열되는 순간 동시에 시간도 균열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간이 균열되니까 당연히 느껴야 할 비디제시스적 시간이 디제시스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러닝타임 오는 같은 낯선 게. 그런 것들이 이제 토비아스의 작업과 합쳐졌을 때 더 헷갈리는 거죠. 재밌네요. 아니, 왜냐면 이거는 진짜 예를 들자면은 여기서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 최하늘 씨라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작가 활동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조각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요. 짧은 글이. 그걸 읽게 됐었는데 거기서 그런 말 하더라고. 회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말하자면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비디오라는 것도 사실 한눈에 담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인 경관이 있어도 한 컷이 독일어로 치면 아우겐 블릭이라고 그죠, 하죠. 그죠. 뭐 그래서 담기잖아요. 근데 조각이라는 거는 360도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잖아. 왜냐면 내가 여기서 바라보고 있는 시점을 저기서는 못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서 좀 주되게 약간 고찰하는 부분이 그럼 내가 조각적인 시간을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될까? 그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작가는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시간성에서 그러니까 작품이 관람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나는 내가 조각에 있어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다. 3D 오브젝트에 있어서는. 그러면 나는 이 관람의 시간성을 아니면 뭐 조각이라는 3D 매체가 가지는 이 관람의 시간성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하면 이게 그거만의 그 뭐 특성인 건 알겠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단순히 영화의 기법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컷신이란 게 왜냐면은 전시라는 것도 보면은 작품이 컷신이잖아요, 사실. 그죠. 우리가 이 작품을 보고 넘어서 다음 작품을 보고라는 맥락인 거지. 그죠. 근데 또 반대로 어떤 내가 진짜 작품에서 몰입하겠는 거 안네오프르의 전시도 그렇게 해봤을 때 가장 우리가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첫 번째로 이 비디제시스적 시간이 너무 그죠. 강조됐던 같이 우리가 이동하게 느껴지니까. 같이 이동하고 느껴지고 동시에 이 작품이 하나하나 놓여있는 컷신이라기보다는 이 하나의 세트장 안에 흐름이니까. 놓여있는 그 그러니까 비디제시적인 시간에서 같이 우리가 공명을 그죠, 느낌이 크다. 그래서 어스피셔도 사실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양초 작업도 그죠. 같이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같이 나랑 흘러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현대 전시에서 가장 주된 개념을 이렇게 두 개로 설명할 수 있을 거 근데 같아요. 어스피셔의 작업이 재밌는 게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러닝 타임도 보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난 거에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 흔적도 보이죠. 머리가 떨어졌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영화 기법이 되게 이 토비아스 이번 전시에도 재밌던 게 이 세트장이라는 것과 이건 뭐 제가 따로 좀 메모를 해둬서 제가 쓰겠습니다 나중에. 그러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되게 머리 좋은 게 그거예요. 토비아스가 이 더 스트릿 전시를 하고 나서 더 스트릿 카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24개 구성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토비아스가 어쨌든 본인이 직접 찍은 건지 남이 찍어준 건지 모르겠는데 그 구조물들이나 세트장의 이제 부분들 작업 사진들이나 사람들 있잖아요. 찍은 사진들의 24개 카드예요. 그냥 그 카드마다 6개의 홈이 있거든요. 그 홈을 끼워서 자기 구조물을 만들 수 있어요. 구조물을 만드는 게 그러니까 이 카드 홈을 끼워주면 2개 껴지잖아요. 그 위에 하나 더 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끼울 수 있으면 자기가 뭐 예를 들면 일자로 쭉 끼울 수도 있고 아니면 가로로 쭉 끼울 수도 있고. 그게 근데 목적이 뭐예요? 이게 저는 이거죠. 영화 감독이 컷신이에요. 사실 영화의 몽타주라는 거는 컷을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 텍스트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굿즈라는 상품으로 만들어서 한 명에 사는 사람이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컷 배치를 할 수 있는 걸 체험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롱테이크 씬이라는 세트장 안에 사진들을 굳이 찍어서 그것들을 굿즈의 형태로 딱 발행했을 때 저는 근데 그러면 그게 있겠네 확실히. 어쨌든 그 공간이 시네시타가 그걸 진짜 컷신의 조합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니까 이걸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 기어봐도 좀 말이 되겠네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말이 안 돼도 말이 되게 만들어낸 게 인간이 낸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에 신기하다. 굿즈를 만들었을 때 이거 왜 만들었지 했는데 생각해서 이 구조물을 보다 보니까 근데 미쳤나? 몽타주가 딱 되는 거죠.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컷신과 그거 롱테이크의 전반적인 맥락 같네요 이게. 그래서 이제 재밌던 게 내가 만약에 영화 감독인데 영화를 촬영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씬을 찍겠지만 이 씬을 배치하는 영역은 편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집을 사는 사람한테 맡긴 거죠. 이 카드를 사는 사람한테 하나의 소소한 재미로서. 그러면 이제 그걸 편집함으로써 나는 원래는 이 뉴욕 브로드웨이 건물이 여기 있고 옆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나 여기 옆에다가 사람 여자 얼굴 웃고 있는 거 딱 붙일래 라고 딱 붙이는 순간 또 다른 맥락이 탄생할 수 있고. 진짜 저가 요즘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왜냐면 저희가 보통 이거 얘기할 때 전에 한번 통화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정리하잖아요. 뭐 준비했냐 이런 얘기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번에는 딱히 그렇게 많이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 이걸 딱 듣는데 진짜 이건 진짜 제가 만약에 뭐 김난도도 아니고 어떤 김난도 갑자기
뭐 트렌드 세터 마냥 이렇게 얘기하자면은 이 진짜 디제시스적, 비디제시스적 그리고 롱테이크와 컷신의 개념은 당분간 예술에 있어서 가장 주된 개념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인지하고 작업을 만드느냐 아니냐에서 이 작업의 체감도랑 매력이 달라지고. 왜냐면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거든요. 우리가 예술에 대해서 좀 깊은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술의 물질성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한 말로 말하자면 전시를 실제로 가서 보는 게 중요하냐 아니냐. 근데 그걸로 봤을 때 전시를 가서 실제로 가서 보는 게 보통 좋다고 다들 말을 하죠. 맞아요. 근데 그 이유가 내가 볼 때는 이 디제시스적 비디제시스적인 것 같아요. 무조건. 어쩌면 그 저희가 항상 얘기한 게 디지털적인 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영속성을 체험할 수 있게 되니까 맞아요. 우리가 그래도 살아있음을 느끼려면 영속적인 걸 보면서 살아있는 걸 느끼는 게 아니라 같이 죽어가는 걸 봐야 맞아요. 우리도 맞아요. 죽어가는 걸 느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간단히 말해서 시네마나 이런 게 더 몰입이 되는 이유가 뭐 시간성이 어느 정도 같이 흘러가기 때문인데, 예를 들자면 넷플릭스 이런 거는 정말 영화 안에서 내가 맞아. 영화가 있으면 한마디로 내가 한번 편집을 하는 맞아, 거죠. 맞아. 내가 넘기기도 하고 재미없으면은 뭐 30분 넘기고 뭐 10초 넘기고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아직 그 제 생각에는 토비아스가 카드로 그나마 표현할 수 있던 부분이 그 이 넷플릭스적인 것 같은데 아마 이 다음 부분에 토비아스가 좀 자유롭게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다면 그런 넷플릭스적인 걸 좀 더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세트장은 어쨌든 잘 하긴 했지만 굉장히 운이 좋았다 생각을 해요. 맞아. 이거를 주최한 이탈리아 스위스 그 인스티튜트 쪽에서 의도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토비아스한테는 전 이건 되게 중요한 전시라고 생각하는 게 이 전시를 통해서 아마 토비아스가 지금까지 몰입했던 과몰입에서 한 번 더 떨어져서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조금 작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생기지 않았을까? 맞아. 그래서 좀 느낌이 괴가 다르긴 하죠. 기존의 작업들이랑. 그렇죠.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어쨌든 그 아까 오편 씨 얘기하던 거에 재밌던 부분이 이제 오버래핑에 대해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개인의 구조라든지 사회의 구조라든지 커머셜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비아스가 여기서 이제 합치는 방법은 그러니까 영화적인 세트장과 롱테이크와 이 컷신 이런 시간적인 구조물과 그리고 등장인물과 관객 그리고 퍼포머의 차이점에 없게 만드는 그 숨겨진 뒷구조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결합한 그런 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진짜 대단한 전시거든요. 다시 보면. 그러니까 물론 솔직히 말하면 뭐 결과물로 봤을 때는 그냥 이걸 한다 이 자체로 했을 때 임팩트는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아까 말씀하신 굿즈를 만들고 책으로 발행됐을 때서야 이 전시의 면모가 진짜 드러나지 않을까? 그냥 했었으면은 그러니까 이 아카이빙 된 걸 봐서 재밌는 전시. 맞아요. 아카이빙 된 게 없었더라면 그냥 풍문으로 들었어 전시가 되었겠지만 재밌는 전시였겠다 뭐 이 정도. 아카이빙 한다는 개념이 전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전시가 돼버린 거죠. 맞아요. 근데 이건 되게 흔하지 않은 전시. 이것도 주객 정도야. 네. 재밌는 게 또 거리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영화 또 테크닉들 몇 개 찾아봤더니 뭐 예를 들면 풀샷이 있고 롱샷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롱샷도 재밌던 게 아까 롱테이크랑도 비슷한 개념인데 롱샷은 안에 배우를 배우로서 집중시키게 만들지 않더라고요. 좀 풍경을 더 보여줘. 같이 찍는 거기 때문에 배우는 저기 그러니까 그 한국식 풍경화 같은 느낌이죠. 배우는 저기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봤을 때 배우한테 집중되는 게 아니라 풍경이 그냥 관조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클로즈업이나 잡지에서 이제 크롭한다고 하는 거는 이게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몰입시키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클로즈업 되거나 크롭된 거는 그 안에 이데올로기가 꽉 차 있잖아요. 당신 이거 보세요. 그죠. 라고 딱 만들어 놓은 건데 토비아스가 뭐 아까 아카이빙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아카이빙에서 찍은 사진들은 결국 이데올로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 굿즈도 그렇고 굿즈는 재밌던 게 그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조합해서 너가 텍스트를 만들어 보라라고 딱 던져준 거지만 나중에 나오는 이제 간행물들이나 이 토비아스 더 스트릿 전시에 관한 카탈로그를 보면 굉장히 이 컷들이 딱 나열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저는 토비아스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사람이 이제 그 바에서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에 친구들이 바텐더를 뒀다. 근데 그 바텐더 친구들의 개인적인 사진들을 그 바에 데코레이션으로 놨대요. 그러면은 우리는 딱 그 사람을 보고 오버래핑 되는 거예요. 약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광고 사진 보면서 와 진짜 이쁘다 저런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어떨까 했는데 나타나는 순간 막 놀라는 장면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약간 효과를 노린 거거든요. 뭐랄까 영화 안에서 뭔가 실제적인 레퍼런스가 진짜 교묘하게 결합됐을 때 오는 그 또 한 번에 더 거리감 같은 건가? 그러니까 그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종합적인 공간인. 그래서 그렇게는 하겠네. 리뷰 같은 거 보면은 바에 딱 들어가가지고 바텐더가 주는 그 그냥 그 뭐죠? 칵테일을 딱 마시고 있는데
옆에 딱 보니까 그 사람이 어디선가 달리고 있는 사진이 딱 있는 거야. 그러면 딱 이렇게 보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진짜 빠야 아니야 이 생각이 드는 여기가 거지. 빠야 아니야부터 시작해서 얘 모델이었어? 달라 보이네? 라는 아우라 그런 적인 식으로 또 다르면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뭔가 쟤는 저기 있고 실제 얘는 여기 있네? 얘가 주는 커피 다 마시고 있네? 약간 얘가 주는 칵테일 마시고 있네? 약간 이런 아까 말했던 비DJS적 시간과 DS가 딱 합쳐지는 순간도 느끼고 뭐 그냥 딱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죠. 투베스 말하고는 진짜 네가 바라보는 게 현실일까? 네가 트루먼이 아니라는 그 장담이 있어. 몰입감에 대한 것처럼. 몰입감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저가 여기서 조금 다른 내용인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패션 이야기했잖아요. 패션이 거리감을 없애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이데올로기를 씌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패션쇼에서 일상적인 거를 데리고 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얘기했던 게 배트먹이라든지 오프화이트라든지 뭔가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거리감이죠. 그래서 저희가 느낀 게 뭔가 어쨌든 크롭이나 어쨌든 씬이라는 거는 이 이데올로기를 확전시키는 방법은 이 거리감을 대폭 줄이는구나.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이 잘 먹히는 게 그거구나. 내가 전혀 모르는 연예인이 광고하는 것도 이제는 거리감이 생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 옆에 친구 내돈내산이라고 하잖아요. 내 옆에 친구 같은 사람이 얘고 요즘에는 그런 거 유료 광고다 안 달면 큰일 나니까 그 이런 파워를 아는 거죠. 이런 거 좋아라고 했을 때 얘랑 나랑 거리감이 더 적기 때문에 딱 먹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처럼 이런 세상에서 이런 전시를 했다? 그러니까 요걸 통해 저는 이제 그 플라톤의 그 동물 그림자 마냥 한 번 더 딱 보게 된 거죠. 맞네. 이 거리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했구나. 그림자였구나. 나 이걸 왜, 그러니까 토비아스의 이전 전시들을 봤지만 이 더 스트릿에서 한 번 더 느끼게 되는구나. 왜냐면 거리감이 먼 곳과 거리감이 가까운 곳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저도 얘기를 해보자면 그런 것 같아요. 지난 편에서 이제 저희가 그 패션이다, 라이프스타일이다 이런 거 말한 것처럼 뭐 거기 이제 숨겨진 논리를 보여준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처럼 이 전시도 아까 막 거리감 이걸 그 충돌하고 있다 이걸 얘기하시는 게 정말 그거 같아요.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이란 것 자체에 대한 진짜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우리가 라이프스타일이란 거는 그냥 모든 걸 포함하는 거잖아 사실. 그래서 더 스트릿도 모든 걸 포함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전시, 작품, 쓰레기, 모델, 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라이프스타일이잖아. 거기서 무엇 하나 사실 우리가 뭐랄까 예술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유일하게 한 가지 있는 거는 그 갤러리에 있는 그 레플리티브 페인팅이지만 그것도 갤러리라는 공간에 상정해 놨으니까 거부감이 없는 거지. 그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제가 그 말하고자 하는 게 이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라이프라는 걸 찍는 그 영화 세트장에서 그걸 찍지 않나. 그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이제 그 안에 또 투베스 카스퍼의 전시가 또 열리고 있는 갤러리가 있는 거잖아. 그 회화 전시가. 저는 그걸 약간 비유하면 그런 것 같아요. 인셉션을 치면은 보셨나요? 네, 봤죠. 인셉션의 그 마리온 꼬떼아르 디카프리오 부인의 마음 깊숙한 곳에 들어가보면은 작은 집안에 팽이가 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약간 그게 그 팽이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갤러리가. 예. 이게 사실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다 여기서 나온 거야. 우리가 예술을 받아들이는 형식, 전시 그렇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거는 이 전시에서 실제 저녁이 됐을 때 7시에 갤러리 오프닝을 또 가졌대요. 그러니까 그게 웃겨. 그 갤러리 오프닝 이야기를 이따가 마지막에 후수를 할 건데 결론에 거기서 또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건데 그러니까 뭐 다시 원래대로 좀 돌아오면은 아까 그 제 출간물 얘기했잖아요. 이 출간물 제목이 뭐냐면 뉴 어드레스예요. 새로운 주소? 네, 이게 이제 이 더 스트릿 직후에 딱 나온 건데 여기서 또 머리가 되게 좋다 생각한 게 오펜 씨도 지금 약간 제 이야기에 약간 속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컷신을 찍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무슨 사진을 섞었냐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여행한 사진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혼합돼 있구나 이게. 그러니까 토비아스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여행한 뭐 라트비아 아까 얘기도 나왔었고 그런 데서 찍었던 그리고 친구들이 이제 파티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클로즈업해서 찍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흑백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 사진이나 아니면은 이 전시 사진이나 구분이 안 가게. 네, 아니면은 뭐 자기가 판매되는 상품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다 흑백 처리해서 같이 넣었어요. 그럼 그랬을 때 이 책 한 권이 어떤 효과를 지니냐라고 했을 때 개인적 기록물이 되면서도 전시의 공적인 아카이브가 되고 이거 팔 거잖아요. 그죠. 파는 또 상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작업이지. 아니 저는 사실 약간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작업이지.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시의 이 카탈로그를 이렇게 훑어봤을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이게 개인 여행 기록인지 누가 감히 그 브로드웨이 그거 확대한 거 보고 시네시타가 그걸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이 판매되는 상품이라고 당연히 알고 있지만 그 상태에서 딱 이것들이 얽혀져 있을 때 오는 그 계속해서 느껴지는 거리감과 충돌.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와 거리감의 롱테이크의 싸움 같은 그죠. 그런 느낌인 거죠. 진짜 픽션과 현실의 싸움이기도 그죠. 하고. 그 사진들을 일부러 개인 사진 찍었을 땐 화질이 낮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 전시 장소 찍은 것도 화질이 낮췄대요. 그냥 조잡해 보이게 같이. 완전 그거는 뭐 말죽거리 장소에서 도시락 던지면서 뭐 아니 뭐 나와 이것처럼 옥상 올라 네가 그 싸움을 잘해 것처럼 현실과 픽션에게 너네가 그렇게 경계 짓는 걸 잘해? 올라와 내가 다 조져줄게. 그죠. 아니 경계가 진짜 없다. 그런 느낌이죠. 그 제가 왜 신이도키 뉴욕을 딱 얘기했는지 좀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의 허구와 그게 무너지는 것처럼 토비아스도 어쨌든 근데 이거는 정말 단순히 토비아스만이 아니라 모든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룬 주제 같긴 해요. 그죠? 저도 뭐 인셉션을 언급하고 뭐 시네마도키 뉴욕, 뭐 트루먼 쇼 이런 영화들도 엄청 많잖아요. 뭐 전시들도 사실 그런 걸 좀 뛰어넘으려고 하는 포맷들도 많은 맞아요. 거고.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 전시가 그런 시도들 중에는 가장 근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왜냐면 스케일이 꽤 크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이거에 하루 동안 한 게 머리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여러 번 했었으면은 롱테이크라는 개념에서 한 번 더 가잖아요. 그때부터 롱테이크 아니잖아. 그지. 한 번 더 가면 씬의 반복이거든. 맞아요. 그걸 이제 한 번 더 반복했을 때 이게 의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더 반복했다면, 그러니까 갔다 온 방문객이 또 간다면, 사실 저희가 이제 만약에 다음번에 안네이프를 또 갔다, 그러니까 이 팔레 도쿄를 한 번 더 갔었으면은 그 스펙타클을 못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느껴진 씬의 컷의 차이를 알았겠죠. 그죠. 근데 그 컷이 없다라는 거는 한 번만 경험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컷이 없음? 뭐 그런 거지 않을까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다음 작업은 그 브로드웨이 트래쉬를 잠깐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이게 그 아까 말했던 브로드웨이 그 거리 앞에 두 명의 소년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갈색 건물 앞에. 네네. 그 건물 앞에 이제 갈색 건물 앞에 두 소년들이 그 닐슨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또 90년대 스타일로 또 스타일링을 해가지고 그걸 입고 이제 힙합 음악을 틀어두고 가만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앞에 이제 쓰레기들이 놓여있거든요. 네. 이것들을 또 잘 보면은 이게 또 알고 보니까 실제 뉴욕 쓰레기를 가져온 거래요. 그 쓰레기 많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탈리아까지. 네. 토비아스가 그것들을 이제 또 청동으로 이렇게 본떠서 놓거든요. 그리고 그 한쪽 면에는 섞어 놓는 거죠. 네, 섞어놓고 그 한쪽 면에는 그거 뭐라 하죠? 거울 칠해가지고 그 실제 물건이 비치게 하도록. 살짝 이런 거를 보면서 이거는 이 전시를 그냥 나타내주는 진짜 오브젝트구나. 그냥 유치한 접근법일 수 있다. 유치한 접근법일 수 있긴데 어쨌든 지금까지 많은 작가들이 해왔잖아요. 그죠. 모란디, 정무라 그린 세잔도 그렇고 그죠. 낯설게하기 극치 기본. 그죠. 그러니까 스탠다드를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저는 재밌던 게 낯설게 하기파. 이 안에 거울을 한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동만 본떠서 놨었으면은 낯설게 해서 끝났는데 거울을 안에 깔아서 굳이 그 본뜬 그거의 내부 재료라든지 아니면 그 오브젝트를 비치겠다라는 걸 딱 본 순간 제가 토비아스 작업에 되게 좋아했던 게 이솝 우화 모티브라는 작업이었거든요. 그 이솝 우화 욕심 많은 게 이야기 아시죠? 네. 걔가 딱 강아지가 뼈를 들고 이렇게 물고 가다가 다리에서 또 발견해서 고막. 자기 반대편에 맞아. 있는 비치는 거 보고 그게 자기 다른 강아지가 자기보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것 마냥 물려고 뺏으려고 입 벌렸다가 그게 딱 떨어지잖아요. 네. 그냥 그걸 보여준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에 거울칠을 했다는 것 자체가 강물에 자기 비치는 것 마냥 디스플레이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이솝 우화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우화로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겠지라는 것처럼 이 브로드 캐스트를 그렇게 딱 된 순간 저는 약간 그거를 그렇게 해석을 21세기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생각해요. 디스플레이어가 깨진다는 것 자체를 강물이 뼈가 떨어지는 순간 강물이 이렇게 흘려질 거 아니에요. 그 순간 환상은 사라지거든요. 그죠. 순간적으로. 근데 뭔가 아까 브로드캐스트도 어떻게 보면은 이 트래쉬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트장이라는 곳에 가서 이미 관조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것들을 딱 본 순간 다시 한번 이 디스플레이가 깨지는 걸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제 과한 해석일 수 있긴 한데 저는 어쨌든 그거 이소부화에서 뼈가 떨어져서 광물이 흩어지는,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 반사되는 게 흩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깨져야 환상이 깨지던 뭔가 매트릭스에 빠져나오거든. 여러 가지 좀 균열의 생채기가 생긴다. 근데 그런 점에서 약간 그러니까 깔끔한 재현이라기보다는 깨진 재현이 우리에게 주는 그냥 그거를 그냥 본 떠놓고 거울칠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균열? 저도 따로 언급 안 했는데 안나케이에서도 그 라트비아랑 뭐 이런 데서 온 도자기랑 뭐 이런 것들이 막 좀 맞아요. 저 썼었어요. 사물들이 있는데
그거를 안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브론즈 동이죠, 브론즈 동으로 이제 캐스팅을 해놓거나 아니면 도자기 재료로 이렇게 캐스팅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웃긴 게 작업이 이렇게 전시돼 있는데 이제 뭐 그게 작업으로 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전시란을 보면은 그렇게 기재돼 있대요. 그게 뭐 이제 그쪽 지역의 어떤 이제 뭐 사람들이 핸드크래프트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건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구해 와가지고 한 거겠죠. 그럼 거기서 이제 예를 들자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써놓고 아니고 뭐 기업이면 기업, 뭐 사람이면 사람 써놓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 스폰 받았다. 오. 그러니까 그것도 맥락이 보면은 그래서 내가 이걸 작품으로 만들었지 약간 뒷장 같은 느낌도 있겠죠. 그 변기에 사인해놓는. 근데 그런 것처럼 뭐랄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추는 것에 대한 약간 반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동시에 이 사회 구조와 떼놓을 수 없는 막 그런 관계망을 좀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확실히. 그렇죠. 그 갈색 건물이랑도 그 쓰레기가 얼맞았던 게 흔히들 뉴욕에 할렘가 뉴욕 가보셨잖아요. 뉴욕 살아주셨잖아요. 뉴욕이 할렘가 하면 생각나는 게 쓰레기 더미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널브러진 쓰레기, 그러니까 그런 구조까지 같이 보이게 해놓은 걸 수도 있고 사실 그 거울을 비추는 게 물론 어떤 시점에서는 그 동일한 물건들을 비추겠지만 원본들을 근데 잘 보면은 풍경들을 계속 비출 거란 말이에요. 걔네들이 그렇게 좀 그런 효과를 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낯설게 하는 효과를 주지 않았을까. 네, 한 번 더 그냥 본만 떴었으면 그 물건에 대한 낯설게 효과를 했겠지만 거울을 붙여놨기 때문에 주위까지 이제 비추는. 너무 복잡해요. 그 시네시타도 말 그대로 거울 같은 곳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 안에서 또 거울이 등장, 또 거울이 등장. 이게 되게 복잡한. 그 다음에 또 그걸 술간물하고 또 거울이 굿즈로도 등장하고. 만들고 그런 것도 보면. 내용이 엄청 깊다기보다는 이제 다단계인 거죠. 다단계. 엄청난 다단계죠. 그러니까 엄청난 오버래핑. 엄청난 오버래핑. 그래서 이 전시에서 가장 많이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가 오버래핑인 것 같아요. 거리감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거리감의 충돌감을 느끼려면 긴 거리감과 짧은 거리감이 동시에 오버래핑이 돼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토비아스가 그 구조에 대한 오버래핑 했잖아요. 그 패기 구개가 이야기했을 때 그리고 안나케이 이야기했을 때처럼 그러니까 그럴 때처럼 그거의 스케일이 좀 더 커져서 어떤 컨텐츠에 대한 오버래핑이 아니라 구조와 시간이라는 것에 대한 오버래핑이 좀 진행됐던 작업이 아닐까 이 전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럼 이걸 좀 전시되는 설명을 듣고 궁금한 게 그러면 사칸 씨의 개인적 의견을 묻는 건데 이런 전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이런 메타적인 전시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잖아요, 예술가들이. 네. 뭐 전시라는 형식 자체에 대한 도전을 할 수도 있고 뭐 전시라는 것에 뭐 실체를 보여주는 뭐 그런 전시를 할 수도 있고 뭐 거리감을 주려고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은데 진짜 이 전시만을 놓고 보면 이 전시의 시도 아니면 이 전시의 결과물을 봤을 때 그럼 이것이 새로운 전시의 형태다. 앞으로 모두 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어떤 예술의 형식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이건 그냥 지금 현재 예술에 대한 한마디로 한 번 했을 때 유의미한 그런 비판에 가까운지. 예를 들면 이 전시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한 번 했기에 의미 있는 전시라고 했잖아요. 1일 전시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트장이라는 특성이 이미 지어져 있던 세트장이 했기 때문에 유의미했던 거지 이걸 억지로 세트장을 만들고 거기서 전시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재미가 없죠. 과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미 주어진 세트장과 엄청난 럭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엄청난 럭키. 그러니까 이걸 우연히 배정받은 건지 아까 얘기했지만 근데 만약에 이 다음 세대 작가들이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끌고 싶어 온다고 했을 때 이것을 위해서 아니야 내가 사실 지금까지 하던 화이트 큐브 때문이야 라고 변명하는 거는 그러니까 나도 시네마 같은 이런 걸 부여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장소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쉬운 방법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걸 끌어오는 건 중요한데 이거를 화이트 큐브에서도 재현할 수 있는 과감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조금 더 뜨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전시에서 중요한 게 첫 번째로는 물질성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물질성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게 아까 말한 축체와 객체 뭐 이런 경계선이 없다. 뭐 배경과 뭐 앞에 이제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의 그 개념이 좀 경계선이 없다. 근데 중요한 게 전 그 생각이 드는 이게 우리가 예술의 발전이라는 게 있다면 발전하자는 어떤 의미는 이게 다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어떤 전시의 형식일까? 아니면은 그냥 어떤 비판으로서만 유효한 어떤 안티테제로서만 유효한 어떤 전시의 형식일까? 이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요즘에도 뭐 메타버스다 뭐 이런 말이 많잖아요. 네. 비트코인이다 뭐 이런 말이 많은 게 저는 이게 물질성이 비물질성 뭐 전시 제목 보면 그런 거 같죠. 비물질성에 대한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런 어떤 물질성이 비물질성으로 가거나 뭐 유형의 것이 무형의 것으로 가거나 뭐 아니면 그것들의 경계가 사라진다거나 그럼 도대체
우리가 지금 예술의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컷신형의 디제시스적인 그 시간성에 종속된 전시를 우리는 그럼 유지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가 너무 궁금한 거야. 토비아스 카스포는 뭘 원하는 걸까? 이걸 없애야 된다고 말하는 걸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를 해.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걸 인지를 해.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뭐지? 그럼 우리는 불매를 해야 돼? 아니면 뭘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전시들이 어쩌게 보면은 이게 앞으로 계속 이어져 날 것 같지만 분명히 이런 스타일의 전시도 끝이 날 거라고 이게 하나의 운동일 수 있고. 저는 약간 그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디지털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이걸 영속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디지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함께 가는 걸 느끼기 원해서 이런 전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반면에 VR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안에서의 시간 흐름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좀 더 체감이 되지. 그러니까 약간 만약에 이런 게 좀 더 상용화된 기술이 돼서 디지털 안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뭐가 없다면 그러니까 디지털 안에서도 죽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생기면 물론 그때는 그냥 매트릭스겠지만 뭔가 그런 순간이 온다면은 이런 전시도 어떻게 보면 딱 오히려 그때는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토비아스 카스퍼가 좀 뭐 비속어로 말하면 개새끼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지도 예술가면서 너만 이렇게 형식을 뛰어넘는 걸 하는 척을 한다고 해야 될까? 하고 있어? 우리는 뭐 다 호구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면은 토비아스 카스퍼의 뭐 논리가 무슨 뭐 내가 짱이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전시가 있는 와중에 내가 화이트 큐브에서 이거 걸어 전시하는 사람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잖아. 재밌는 게 이거죠. 제가 아까 디카프리오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게 디카프리오를 봤을 때 디카프리오를 디지털로 바라보면은 이해가 되는 게 토비아스는 VR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션이나 스타나 명품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를 자기도 한번 체험해 보기 위해서 자기가 브랜드를 런칭했다라는 건 디지털을 경험해보면서 디지털로 들어가는 VR적인 행위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VR인데 이제 게임 이름이 디카프리오로 살아있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자기가 브랜드화를 자기가 체화했잖아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기믹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때는 되게 디지털적인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해봤기 때문에 이런 세트장을 부여받았을 때 이런 형식을 파괴할 수 있는 전시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방금 이제 기믹이라고 말씀하셔서 생각 드는 것 중 하나도 요즘에 기믹이란 게 너무 많잖아요. 뭐 힙합에서도 기믹이란 게 사실 너무 당연하게 되고 요즘에 근데 유튜브에서도 어떤 예를 들자면은 뭐 꽈뚜루씨도 사실 요즘엔 본캐로도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요즘 본캐 부캐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전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메타 전시다, 뭐 메타 모시기다 할 때 메타가 가지는 것처럼 전시라는 것 자체의 부캐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예술적 전시가에 부캐가 있다면 얘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뭐 가상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메타 전시라고 볼 수도 메타 전시대는 전시여서 사실 깔끔하게 말하면 전시대는 메타 전시인데 근데 메타 전시라는 거 사실 되게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메타 전시라는 게 사실 되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전시라는 게 없으면 메타 전시는 있을 수가 없어. 있을 수 없죠.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메타 전시가 주류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혹은 우리가 이거를 뭔가 새롭다 아니면 좀 새로운 작업을 하고 싶고 아니면 전시라는 것에 어떤 뭐 새로운 형식을 제공하고 싶을 때 이 메타 전시라는 형식이 해답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걸 좀 그게 궁금한 거죠. 먼저 이제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안네이모프 전 퍼포먼스를 제가 갔다 왔잖아요. 그럼 비교했을 땐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안네이모프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거예요. 안네이모프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메타적인 게 없어요. 안네이모프는 새로운 형식을 내놨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 우리가 알던 전시를 가져감과 동시에 그것을 다르게 만들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정반합이라고 하잖아. 태제와 안티태제가 서로 이제 합해서 새로운 태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네이모프의 전시는 좀 새로운 태제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거기는 기존의 향취도 세게 강하게 묻어있기 때문에. 근데 토비아스 카스퍼의 전시 같은 경우는 태제가 있다면 철저한 안티태제 같은 전시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새로운 전시의 형식이 나왔다 이거다.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막 끝 마무리를 약간 지어보자면 막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토비아스 카스퍼의 다음 행보가 도대체 뭐냐? 저는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때 오펜 씨가 안네이모프 전시를 마법진으로 표현했잖아요. 근데 마법진은 재물이 있고 그 승화돼서 나가거든요. 근데 토비아스는 구조물 안에 구조물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구조물은 나가도 또 구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는 충돌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안네이모프 때 충돌을 못 느꼈어요. 맞아. 거기 같이 기화됐지. 그러니까 인셉션으로 생각하면 편한데 인셉션에서 디카프리오가 언제나 팽이를 들고 다니잖아요. 그 이유가 자신이 그런 가상의 구조를 만들어낸 사람이니까 이 현실조차 나중에 의심하게 될 잖아. 자기 스스로도 맞아. 누군가 나한테 이걸 만들어낸 게 아닐까. 이 전시라는 그러니까 토비아스 카스퍼의 전시가 사실 대단히 실험적이고 사실 좋아요. 좋고 스케일도 크고 이런 경우 되게 유의미하고 근데 한 가지
진짜 위험한 점이 딱 디카프리오의 페인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게 마지막 결론에 쓰는 게 딱 그거였어요. 이 토비아스는 지금 심리극을 하고 있는 사람과 똑같다. 자신의 정신치료의 목적은 아니겠지만 내가 무언가의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스스로 그게 된 것처럼 이 사람은 지금 어쨌든 브랜드도 런칭해봤고 간행물도 여러 개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다양하게 활발하게 하면서. 근데 이 사람이 과몰입하고 있는 순간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함부르크의 렉처라든지 과몰입. 이 전시의 마지막 오프닝 행사 때도 자기는 안 나타났대요. 자기 대역을 또 과몰입.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토비아스가 저는 이 이후의 작업들을 계속 봤잖아요. 봤을 때 사실 동어 반복적인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약간 지금 갇혔어요. 디카프리오처럼. 사실 행위를 열심히 돌리고 있는데도 인디펜더스란 전시도 그게 맞아요. 절정이었지. 절정 중인데 사실 까놓고는 토비아스 카스퍼의 그냥 뭐 일종의 패거죠? 저는 인디펜던스의 제목이 그거 같았어요. 지금 디카프리오가 꿈의 기업 7층에 있어 알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 개인적 느낌으로.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사실 주되게 등장한 개념이 그거거든요. 인디펜던스에서 뭐냐면은 거기서 전시가 끝날 때까지 토비아스 카스퍼라는 이름이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그 전시 컨셉이 완전 먹혔네. 마지막 바닥 같은 느낌도 좀 있어. 아,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이 로고화된 토비아스 카스파르잖아요. 그러니까 로고화됐다라는 거는 필기체의 개념이 아니라 로고예요. 얘도 없어졌어. 맞아. 죽은 핸드라이팅이 아니지. 그 누구죠? 칼 라거펠트. 네. 칼 라거펠트 로고는 칼 라거펠트가 아니잖아요. 그죠. 먹혔잖아. 약간 그런 느낌처럼 자기가 만약에 이거를 의식적으로 하는 거라면 대단하지만 약간은 지금 제 생각에 계속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가서 구해주고 싶은 느낌? 다음 계획이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토비아스 카스퍼 스스로에게는. 아니면 진짜 파격적으로 망쳐야 될 것 같은 느낌 오히려? 너무 그쵸. 많은 거를 깔끔하게 손벌려놔서 이 구조를 정말 잘 지었기 때문에 갑자기 무슨 토비아스 카스퍼가 망할 작가처럼 얘기하는데 근데 확실한 건 그거 있어요. 저거 만약에 누군가가 이 전시 보고 저도 이제 뭐 토비아스 카스퍼 좋아하죠. 작업 좋고 한데 주의해야 될 점은 그거 같아요. 이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은 뭐냐면 다크나이트예요. 내가 먹힌 거야. 내가 희생할 테니까 너네 이 길을 가지 마. 이런 느낌 알죠? 맞아. 조커 내가 처리해줄게. 하지만 이 길은 오지 마라. 맞아. 약간 그런 느낌 있어. 그냥 다크나이트 같은 느낌이 있어서 내가 배트맨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또 새로운 류의 또 한층 성장된 시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맞아. 그래서 확실히 어떻게 보면 좋은 롤모델이라고 하긴 그렇고 좋은 이 사람을 이해함으로써 이 사람을 피해가는 게 제가 볼 땐 다음 세대가 가장 해야 될 일일 수 있는 거죠. 맞아. 왜냐면 저희가 막 첫 편부터 말했던 것 중 하나가 사실 그거잖아요. 화이트 크브 얘기하면서 뭐 대한공간. 근데 이게 이 시네시타가 대한공간의 거의 끝이라고 봐요 저는. 그죠. 그러니까 글이 컨셉적이지 않은 대한공간. 그러니까. 시네마나 시네시타라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뜬금없는 공간이라기보다는 그냥 세트장에서 했구나라는 이벤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 카스퍼 형이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그거예요. 이 형은 이때 먹힌 거 있어. 줄담배를 피면서 너네 이런 거 피지 마라. 딱 이거거든요. 멋진 양아치 형. 멋진 양아치. 진짜 멋진 양아치. 갑자기 너무 좋은 비유다. 그런 느낌 있잖아. 그죠. 저는 그래서 더 스트릿을 어쨌든 이번 전시에 조사를 하면서 되게 생각보다 위험하다. 형,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상태구나. 많이 잡아먹혔다 이 친구. 그래서 그래서 인디펜던스에 자기가 굿즈로 내놨던 그 테디베어들이 그렇게 행렬화하면서 그 뻐꾸기. 아니면은 오히려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부캐 본캐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는 본캐란 게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각자가 각자의 메타버스에서 각자가 설정한 삶에서 시네마도키 뉴욕처럼 각자가 설정한 세상에서만 사실 살아갈 수 있잖아. 왜냐면 그러면 진짜 상대방과의 접점이 없으면은 그죠. 정말 고립된 개개인의 삶이 되겠네. 왜냐면 뭐 AI가 좋아지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난 내가 설정한 세계관에서 내가 설정한 AI들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멋진 양아치 형. 진짜 멋진 양아치. 다 보여줬네. 야 너네는 인간답게 살아라. 그러니까 너네는 중력을 가지고 살아라. 그럼 맥락은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메타버스의 어떻게 보면 끝이잖아. 메타버스, 메타 전시 똑같잖아. 어떻게 보면 메타라는 거. 사실 롱테이크도 붙어 있잖아요 다. 근데 컷은 개개인이란 말이에요. 맞아. 그런 거를 약간 이 형이 같이 보여줌으로써 그죠? 멋진 양아치요. 제가 사석에서만 하는 얘긴데 이제 사칸 씨가 요즘에 좀 되게 꽂힌 재밌는 표현 중 하나가 그거 있었잖아요. 제가 어스피셔라는 작가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어스피셔가 몸집이 좀 커요. 그래서 안네임 어플 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네임 어플 보고 되게 좀 무력감을 느꼈다, 화가 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5편
어스형의 두툼한 손을 생각하라고. 되게 소리 두툼하거든. 그러니까. 근데 어스피셔는 그래서 저희에게 약간 인사이드 조크로 되게 저희를 위로해주는 그 두툼한 형이에요. 그 두툼한 형은 그리고 이 먹히지 않았어요. 먹히지 않았어요. 두툼한 형은 그냥 아주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냥. 근데 여기서 또 한 명이 이제 저희 세계관에 한 명이 추가되네요. 멋진 양아치. 저희도 지금 세계관이 만들어져 있어요. 저희가 이제 흔한 개짓을 기믹에 저희도 어느 정도는 기믹이 있잖아요 살면서. 네. 우리가 그 기믹에 잡아먹힐 때 갑자기 떠오를 그 카스퍼 형이 옥상에 앉아가지고 담배 오토바이에 딱 기대에 앉아서 담배 피면서 오토바이도 알죠? 토비아스 오토바이. 뒤에 무슨 토비아스 카스퍼 깃발 걸려 있고 막. 그 일본 그 관동 연합 그러면서 너흰 이런 거 하지 마라. 그 형 보면서 왜 어쨌든 토비아스도 황당할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뭐 영어 저막이 나왔어. 첫 시작은 패션을 흡수한 되게 대단한 사람이어서 마지막에 멋진 양아치. 그러니까 거기서 이 스트릿 전시는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이 스트릿 전시는 우리가 그 옛날에 유튜브나 미국 프로그램인데 그 교도소에 좀 나쁜 애들 데려가면은 교도소에서 이제 참교육시켜주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 그런 형들. 그런 형들이에요. 그러게 대화하냐 소리 지르는 형들. 셔터 마 이러면서 어디 블러드냐. 그런 것처럼. 되게 결론이 이상하네요. 결론이 이상한데 알맞은 결론이었던. 근데 이거는 알맞은 결론인데 이건 동시에 카스퍼를 사실 엄청난 작가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한 시대의 안티테제로서 갈 수 있는 끝을 간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게 완전히 뭐 토비아스 카스퍼가 다니엘 아샴이나 좀 잘 나가는 진짜 그런 잘 판매가 되고 이런 작가처럼 그냥 자본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 오히려 반증한 거거든요. 맞아요. 내가 불사를게 다크나이트처럼 내가 자본이란 걸 껴안고 니네가 가지 말아야 될 방향을 보여줄게. 멋진 형과 멋진 양아치 형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토비아스 카스퍼 실천이 얼만큼 사실은 레디컬한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없었으니까 멋진 형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 삶이 당연히 멋진 거로만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다음 뭐 크리스찬 베일이 뭐 누구지 개 이름입니까?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다크나이트가. 다크나이트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지. 크리스토퍼 노란의 다크나이트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커와 싸우고 있는 거니까 이 형은.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히려 그다음 반대로 히스레저 갑자기 예시를 들고 싶은데 오히려 반대로 이런 걸 너무 생각 안 하고 이 태제에만 함몰되어 있는 사람은 조커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맞아요. 본다면. 맞아요. 잔악괴라고 볼 수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거네. 양면으로. 그죠. 그러네요. 프레임 씌워가지고. 저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저희는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이 되어야지. 그래서 언제 중요한 거는 뭐 굳이 뭐 이 정반합을 찬양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중도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상에서든 중간만 가라 뭐 이런 말 듣는 것처럼. 그래서 이 얘기가 조금 그런 쪽으로도 많이 해석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근데 사실은 제가 옛날 안티테제에 대해서 막 간단하게 제가 막 나름대로 글을 써본 적이 있는데 안티테제의 성질이 뭔지 아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뭔데? 태제는 사실 너무 재미없어. 고리타분하고 욕하기 쉬워. 우리가 뭐 그림 잘 파는 뭐 뻔한 그림 그리는 사람도 욕할 수 있잖아요. 아유 쟤는 동별로 그림한다. 아유 이런데 토비아스 카스퍼는 완전히 그 반대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안티테제의 매력은 뻔함이 없어요. 왜냐면은 안티테제는 이론적으로 너무나도 완벽하거든. 왜냐면은 무엇인가 존재하고 거기에 대한 반증과 어떤 이론적인 게 같이 이제 섞였을 때 안티테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안티테제는 사실 누가 봐도 매력적인 빌런인 거야. 멋진 양아치 형처럼. 멋진 양아치 형은 진짜 뭐 여자의 우상이잖아. 사실 그 만화 세계관을 치자면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토비아스 작업이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너무나도 완벽한 느낌이 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이 구조도 그래서 너무 치밀하니까 너무 치밀하고 답답하다. 뭐 그런 게 있죠. 감기 걸리는 게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 이거 조사하다 걸린 거 아닐까? 그럴 수 있죠. 가뜩이나 건조한 공기에. 맞아요. 그래서 뭐 아무튼 그런 거 같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한 달 거의 반? 원래 한 달만 끝냈어야 되는데 한 달 반 만에 이제 끝내게 되는데 마지막 소감 한마디씩만 합시다. 뭐 소감을 거의 말할 대로 말한 것 같긴 한데 마지막 소감 진짜 이제 끝내니까 너는 이런 거 하지 마라. 더듬이 말하는 거야? 약간 저희도 지금 오펜 씨는요?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되고 싶은 게 뭔지를 되게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안네모프 같이 나는 안네모프는 엄친아요. 내가 볼 때는 또 이제 토비아스 카스퍼는 멋진 양아치형 그런 것처럼 내 주변에서 이 반에 어쨌든 반에
우등생과 양아치가 나왔으니까 그 사이.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하고 싶은 거거든. 내가 학창 시절 어떤 학생인지 곰곰이 생각해봐라. 거기에 약간 예술가적인 답변도 있지 않을까? 오, 괜찮네. 어떤 학생이셨나요? 재밌네. 저 약간 운동 좋아하고 말을 많이 안 하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림 좀 그리고. 저는 그냥 학교 교실 TV로 이상한 거 틀려. 그리고 그런 작가가 되면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학창 시절에 대해 생각해보는. 왜냐면 학교가 세 개의 좁은 축소판이죠. 축소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더 스트릿이네요. 아, 그러네. 아무튼 그래서 네. 토비아스 카스퍼 되게 좋은 편 같았어요. 저도 네, 하면서 재밌었습니다. 많이 배웠고. 네. 다음에는 이제 작가를 다루진 않을 거고 12월 달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이제 성탄절 특집으로 저희가 좀 그거에 관련된 컨텐츠를 생각해보고 네. 12월에 또 재밌게 한번 12월 좀 재미있는 편으로 갑시다. 네, 그렇게 1주년 기념도 할 겸. 그럼 당장 다음 편은 지금 아직 계획이 아직 안 돼 있어요. 네. 이제 이거는 무도 우천 취소 특집 마냥 그러니까요. 뭐 어떻게 댄스 지금 신고식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주가 비어있기 때문에 한 주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피드백은 환영하고 있으니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